2017년도 1회 임상심리사 2급 필기 5번째 마지막 과목의 심리상담 과목입니다. 자, 81번을 보겠습니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자, 다른 게 아니고 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설명한 이론이 아닌 것은입니다. 아노미 이론, 사회통제 이론, 하회문화 이론, 다 사회적 범죄 관련된 이론이고요. 자, 욕구 실현. 기본적으로 욕구에 관련된 내용은 심리학적 이론에 해당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겠고요. 2번과 4번의 경우에는 사회란 단어도 들어갔고 문화란 단어도 들어가서 사회학적 관점이라는 걸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노미 이론입니다. 문화적 가치를 획득할 합법적인 수단이 없다고 판단될 때 아노미 상태, 즉 혼란 규범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가 일어나고 이것이 이러한 아노미 상태가 혼란스러운 상태가 범죄로 이어진다는 이론인 건데요. 좀 더 간략히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는 것. 그러니까 문화적 가치가 성공, 문화적 가치, 사회적 성공 또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합법적인 수단, 예를 들자면 합법적으로 취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고 싶은데 그 취업의 기회 자체가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차원에서의 문제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좌절감이 비행의 발생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비행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물론 이것은 예를 들어서입니다. 문화적 가치라는 것이 사회적 성공과 돈을 버는 것만 있는 건 아니어서 그렇다면 취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돈을 벌겠다라는 것이 이 아노미 이론에서 사회적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범죄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통제 이론, 다른 말로는 사회유대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비행 성향을 통제해 줄 수 있는 사회와의 유대가 약화될 때 비행이 빠진다고 봅니다. 가정이나 학교 등의 애착, 참여 및 관여가 강하면 강할수록 비행이 적어지고 약하면 약할수록 비행이 빠진다는 이론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강한 청소년도 있겠고 강하지 않은 청소년도 있을 텐데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면 부모와의 애착과 같은 유대가 약화되면 통제력이 약화되고 비행이 발생한다고 보는 건데, 만약에 반대로 부모와 애착이 강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비행을 저지르는 상황에 접할 수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이 비행을 저질러서 소년원에 가 있는 걸 보면 부모가 얼마나 슬퍼할까. 즉 부모와의 애착이 비행의 억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회통제 이론, 사회유대 이론은 누구나가 다 범죄적인 요인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인데요. 누구나 범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소년은 그걸 통제해낼 수 있고, 즉 사회적 유대가 강한 청소년은 내가 부모를 생각해서라도 하지 말아야지라고 억제해내고, 그렇지 못하면 통제력이 약화돼서 비행이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행 하위 문화 이론이 또 대표적인 사회적 관점인 건데요. 비행을 하위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의 관습적인 문제로 보는 것. 이 이론들이 다 이제 주로 미국에서 발전한 이론들이어서 이것이 편견과 선입견이 되지 않기를 물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흑인 지역에서는 마약을 팔고 생산하고 거래하고 이게 이 흑인 지역에서의 주요 산업이라고 한다면, 이 지역에서는, 이 하위 문화의 지역에서는 마약을 사고 파는 것은 하나도 범죄가 아닌 겁니다. 하위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의 관습적 문제일 뿐이지 하나도 범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서 나와서 자라고 어른들이 마약 거래하는 걸 보고 자란 청소년은 자연스럽게 마약을 거래하는 행동을 하게 될 건데 그것은 범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행 하위 문화 이론입니다. 자, 82번을 보겠습니다.
상담 심리학의 역사에서 상담 심리학의 기반 형성의 근원이 된 주요 영향이 아닌 것은입니다. 의학적 관점으로부터 상담과 심리치료의 발달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정답은 1번부터가 아닌 건데요. 자, 우리가 임상심리학과 상담심리학이 과목으로도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의학적 관점은 임상심리와 관련된 겁니다. 임상심리라는 말, 영어로는 클리니컬인데 이 한자어가 이 상이 병원의 베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신과 환자를 치료하는 것의 의미가 임상심리의 의미여서 의학적 관점으로부터의 상담과 심리치료의 발달은 임상심리에 부합하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심리가 아니고. 자, 두 번째, 팔슨즈의 업적과 직업운동의 성숙인데요. 상담심리학이 발달하게 된 20세기 초반에 하나의 배경 중에 하나가 팔슨즈가 직업운동, 그러니까 직업상담이 상담심리의 출발점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임상심리는 그 출발점은 훨씬 더 앞섰는데요. 임상심리에서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직업을 가지기 위한 진로 상담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특히 청소년, 대학생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병원에만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죠. 그러한 직업운동, 직업상담이 이 상담심리의 출발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누구나의 정신건강이죠.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심리 측정적 경향의 발달과 개인차에 대한 연구, 누구나가 자신의 성격적 특성을 알고 싶어하는 확산, 그런 것들이 2번, 3번, 4번들이 다 주요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3번에 전화상담의 특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전화상담은 일회성, 신속성, 비대면성이 특징으로 하고 있죠.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구조화를 배제해야 된다인데요.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자, 구조화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면 상담의 경우에는 우리 상담이 몇 회의 회기를 거쳐서 진행이 될 수 있고 한 번의 세션은 50분이고 지금 상담의 비용은 어떻게 부담이 되어질 거고 그것이 뭐 바우처 시스템인지 아니면 개인 부담을 할 건지 또 비밀 보장의 원칙은 무엇이며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 또 의사소통하는 걸 구조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화상담이 일회성이라고 하더라도 구조화를 배제해야 될 것까지는 아니겠고요. 구조하기 어려운 것이 한번 잠깐 하고 끝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구조화가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구조화를 배제하는 것까지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가능한 대로 구조화를 하는 거죠. 다만 구조화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가능한 만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전화상담의 주제는 객관적인 정보, 전문 지식, 위로와 정서적 지지 제공, 다른 기관으로의 의뢰 등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3번에 우리나라의 전화상담은 자살을 비롯한 위기 예방을 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맞고요. 점차 위기 이외 일반적인 문제나 목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네 번째, 전화상담에서는 호소 문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상담 목표를 정리해서 문제 상황에 대한 새로운 대처 방안 모색과 실행 행동의 평가 등이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지는 것은 뭐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4번에 학습 문제 상담의 시간 관리 전략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자, 시간 관리 전략 그러면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 뭐 시간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요. 학습의 목표,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서 이 시간 관리가 주로 이 긴급도, 무엇이 더 시간적으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가에 해당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이번에 학습의 목표를 중요도와 긴급도, 이것이 이제 시간의 측면을 표현하고 있죠. 구체화적으로 수립하는 것, 정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에 시험이 끝난 후에 오답을 점검한다거나 처음부터 장시간 공부하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시간 관리 전략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학습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시간 관리 전략 정리해보면 체계적인 시간 관리를 통해서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최대 학습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학습 목표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도록 세우고 중요도에 따라서 문제 지문에서는 이제 긴급도라고 표현을 했죠.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85번을 보겠습니다. 중독의 병의 원인, 설명하는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1번 도덕 모형, 중독을 개인 선택의 결과로 간주합니다. 맞고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문제가 생긴 것은 개인이 문제가 있어서 개인이 뭐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일하기 싫어서라거나 또는 뭐 성격적인 파탄이 있어서 개인에게 원인을 돌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학습 모형은 혐오감을 주는 금단 증상이 계속적으로 약물 사용의 한 원인이고 동기로 간주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금단 증상, 약물을 했을 때 쾌감뿐만이 아니라 약물을 중단하게 되면 생기는 금단 증상의 혐오감, 문제점들 때문에 그 혐오감을 없애기 위해서 약물을 계속하는 행동이 증가된다는 겁니다. 쾌감을 얻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금단 증상의 불쾌한 증상들을 없애기 위해서 약물을 계속 해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요. 말하자면 부적 강화인 셈입니다. 이미 주어진 불쾌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물의 행동의 빈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고요. 정신역동 모델, 물질 남용은 더욱 근본적인 정신병리의 징후로 간주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내용입니다. 자, 틀린 것은 4번이 남았는데요. 4번에 고전적 조건 형성 모형에서 병적 도박 등 행위 중독의 주요 기제로 간주한다인데 우리가 강화 스케줄, 강화 계획이라고 했을 때 크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변동 비율, 이것이 행동을 소거시키지 않고 가장 잘 지속화시키는 방법, 강화 계획, 강화 스케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도박이라고 예를 들었던 것이 아마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강화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고전적 조건 형성이 아니라 조작적 조건 형성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독의 병인을 설명하는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전적이 아니고 조작적, 강화에 대한 강화 계획 중에서 특히 변동 비율에 대한 것이 이 도박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86번에) 집단 과정, 상담 과정 중에서 집단원의 저항과 방어를 다루기 위해서 지도자가 즉각 개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지와 도전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단계는 무엇인가인데요. 자, 일단 정답은 갈등 단계인데 이 집단 상담의 단계와 관련돼서 또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혼재하고 있죠.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단 상담의 과정을 크게, 물론 또 학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으로 넓게 봤을 때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참여 단계입니다. 지금 이제 막 시작한 겁니다. 집단의 목표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서로 친숙해지면서 상담자는 집단 성원들의 정서적인 측면을 민감하게 알아가는, 이제 막 첫 번째, 두 번째 모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갈등 단계로 넘어갑니다. 과도기 단계라고도 하는데 집단 성원들로 하여금 집단 과정에서 일어나는 저항 방어. 지금 모이자마자 처음부터 관계 형성이 잘 되고 할 리가 없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저항이나 방어들이 거쳐서 작업 단계로 가도록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항과 방어들을 자각하고 통찰하도록 돕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가 작업 단계입니다. 저게 영어로 working 이어서 작업 단계라고 번역을 하는데 실제로 효과가, 집단 상담의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집단 성원들은 집단을 신뢰하고 자기를 솔직하게 공개하고 개인의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면서 새로운 행동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 그래서 이 작업 단계에선 집단 상담의 치료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우리가 영어의 working이 굉장히 의미가 많은데요. 효과가 있다라고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결 단계, 집단 상담자와 집단 성원들은 상담 과정에서 습득하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집단 안에서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서 경험한 내용들이 일상생활까지 연결돼야 될 텐데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집단에서의 성과를 요약하는 단계,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보는데 이제 용어가 굉장히 복잡하게 혼재되고 있어서 일단
1단계 이전에, 참여 단계 이전에 준비와 면접 단계를 두기도 합니다. 이 준비는 상담자가 혼자 준비한 단계예요. 아직 클라이언트 내담자들이 모인 건 이게 처음 모인 거고요. 이 준비 단계는 여기서 의미한 준비 단계는 상담자가 혼자서 준비한 단계를 의미하는 거겠고, 면접 단계는 주로 1대1로 면접을 합니다. 집단 내담자가 10명이라면 10명을 한꺼번에 면접하는 게 아니라 10명이 모이기 전에 1대1로 한 명씩 한 명씩 면접하는 과정을 주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 이 1단계에서 지금 이제 막 처음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이. 근데 명칭을 참여 단계, 시작 단계, 도입 단계, 구조화 단계, 핵심 키워드는 오리엔테이션과 탐색. 명칭이 굉장히 여러 가지고요. 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과도기 단계, 전환 단계, 준비 단계, 갈등 단계. 여기서의 키워드는 저항 다루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 작업 단계는 또 다른 명칭이 응집 단계, 생산 단계. 그래서 키워드는 응집력과 생산성이고요. 여기에서 이거를 5단계를 나누는 경우에는 이게 3단계, 이게 4단계, 그리고 종결 단계는 5단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4단계는 종결 단계, 마무리 단계, 키워드는 통합과 종결, 그리고 완전히 끝난 다음에 팔로우업, 추수 단계를 또 하나 집어넣어서 이제 번호를 매긴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4단계, 참여, 과도기, 작업, 종결 단계인데 명칭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혼재되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응집 단계와 생산 단계를 구분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구분하지 않는 학자도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출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걸 출제자들이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명확한 이것이 오답이 아니라 논쟁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출제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일단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집단 상담 과정 중에 집단의 저항. 일단 저항 나오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저항과 방어를 다루기 위해서 집단 지도자가 즉각 개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지와 도전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인 갈등 단계인 건데요. 4단계로 나눌 땐 응집성 단계와 생산적 단계는 묶어서 이야기할 때도 있겠고 나누자 하면 세 번째, 네 번째가 된 셈인데 제 생각으로는 굳이 이걸 나눠서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출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정답이 두 번째 단계인 갈등 단계인 건 논란의 여지가 없이 아주 명확합니다. 자, 87번을 보겠습니다. 상담자의 바람직한 상담 기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정서적인 반응을 반영하는 자기 관련 진술을 적절히 시작하는 것, 무난한 답이겠고요. 내담자의 음성 언어 및 신체 언어에 대한 비판단적인 그리고 진지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 치료적 측면은 이번도 아주 무난한 옳은 내용입니다. 치료적 측면은 돌봄의 과정 속에서 도전이 아닌 분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인데요. 3번이 일단 맞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문장이 좀 어색해 보입니다. 직면을 언제 하냐면 뭔가 불일치가 있을 때 하게 되는 거죠. 내담자의 언어적인 내용 중에 또는 언어와 비언어 중에. 그러니까 표정은 냉담한데 전 굉장히 기뻐요라고 한다거나 그런 불일치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 직면인데 그것이 도전이나 비난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돌봄의 과정 속에서 그래서 직면을 할 때 전제 조건이 신뢰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라포 관계가 잘 형성이 된 이후에 한다라고 설명되어져 있죠. 처음 만나자마자 직면을 시도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날 비난하고 있구나, 도전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내면을 오픈하지 않게 되죠. 믿을 만한 관계가 된 이후에야 하라고 되어져 있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도전이 아닌 분명하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뭔가 불일치가 있을 때 그 불일치를 분명하기 위한 목적으로인데요. 문장이 좀 어색합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정답은 4번인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애매한 표현이어서 제가 노란색으로 지금 색칠을 해놨습니다. 4번은 상담 초기에는 찬반을 내포하지 않은 최소의 촉진적 반응은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는다인데, 자, 일단 이것이 옳은 지문이 되기 위해서는 상담 초기에는 찬반을 포함하지 않는 촉진적 반응을 한다입니다. 상담 초기에 특히 촉진적 반응을 가급적 많이 한다요. 그래야 관계 형성이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지금 틀린 지문으로 제시를 해놨는데, 상담 초기에는 찬반을 내포하지 않은 최소의 촉진적 반응은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냐 하면, 이게 지금 부정적이고 부정이어서 이중부정이면 최소의 촉진적 반응은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요. 최소는 하지 않지만 그럼 최대는 하는 거냐? 한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될 여지가 일부 남아있죠. 문장의 구성상 그렇습니다. 최소의 촉진적 반응은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중간의 촉진이나 최대 촉진은 하는 건가? 라는 의문점이 드는 문장인 건데요. 자, 이것을 이제 확실하게 틀린 지문으로 만들려면